네, 안녕하세요. 역사교사 이상석입니다. 네, 수업을 찍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녹화가 되고 있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처음 하는 것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국내 정책 그리고 국외 정책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국내 정책은 바로 왕권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까 이거였고요. 그래서 왕의 위엄을 살리기 위해서 경복궁도 새로 만들고 법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양반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호포제 그리고 서원을 각종 서원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뭐 했죠? 네, 사창제도 실시하고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외 정책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약간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다 보지를 못했어요. 다 봤는데 좀 빨리 봤어요. 오늘은 그 뒷부분 내용들을 함께 하면서 앞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한 대로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국내와 국외로 나뉘고요. 국외는 우리가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라고 하더라. 밀려오는 서양 세력들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거부하는 정책을 펴니다. 자, 그 시작은 바로 프랑스였죠. 네, 병인 박해라고 해서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했던 사건이 바로 이 병인 박해였습니다. 제가 앞에 프랑스라고 적어놨죠.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냈는데 나라를 많이 틀리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나라를 다 써놨어요. 네, 참고해서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병인 박해가 이루어진 해에 병인 박해는 1866년 봄이었고요. 조금 더 지나면은 평양 앞바다에서 제너럴 셔머너라고 하는 미국 배가 통상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 배를 불태워버리면서 거부의 의지를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이 병인 박해에 대한 보복으로서 1866년 같은 해에 병인 양요가 벌어집니다. 프랑스가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대규모까지는 아니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당장 통상을 하라고 요구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도 전쟁을 하러 많은 장수들이 파견이 됩니다. 그때 활약을 해서 우리가 이겼어요. 결과적으로 이깁니다.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평양에서 벌어진 이 제너럴 샤머노 사건만 빼고요. 나머지는 다 강화도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편하겠죠. 이때 병인 양요 때 우리가 이기기는 하는데 거기에 있던 외교장각 도서가 많이 불타버린 게 아니라 약탈을 당해요. 자, 교장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조 때 만들어진 학술 연구기관 혹은 인재 양성기관이었죠. 근데 이게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서울에 있는 게 불타버리면은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복제본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죠. 외교장각이 강화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여기 있는 많은 도서를 프랑스가 가져가 버립니다. 문화재 약탈이죠. 네, 그렇게 하나의 문제가 남게 되고요. 이렇게 1866년은 끝났어. 이제는 2년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이번엔 독일이에요. 독일의 한 상인이에요, 상인. 네, 오페르트라고 하는 상인이 남연군의 묘를 도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오페르트 도굴 사건 혹은 남연군 묘 도굴 사건이라고 불러요. 하도 통상을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원군이 어땠을까? 대원군이 왜 화가 나냐면은 이 남연군이라는 인물은 대원군의 아버지예요. 지금 국가를 이끌어가는 국가 통치권자의 묘를 파헤친 거야. 도굴을 하려고. 거기 안에 뭐 보물이 있겠지 이러면서.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흥선대원군의 거부 의지가 더욱더 활활 불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3년 뒤인 1871년에는 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대규모의 군대를, 또 대규모래 대규모는 아니고요, 적정량의 군대가 강화도로 침략해 들어옵니다. 왜 자꾸 강화도죠?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강화도로 들어오는 이유는 지금도 그렇지만 강화도 쪽으로 들어와서 인천 앞바다 쪽으로 들어와서 한강을 거쳐서 들어와야만이 우리 왕이 살고 있는 서울까지 빨리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화도로 자꾸 들어온 것이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원군이 군대를 파견시켜서 전쟁을 합니다. 신미양요라고 하고요. 이때 어제현 장군이 활약을 해요. 예전에 재미있던 강의를 보면은 미미광호라고 해서 미국 신미의 미, 그 다음에 어제연, 황성보 이렇게 4개를 엮어가지고 암기한 게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그럴 일은 없으니까 네, 참고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쟁할 일은 끝났어요. 병인 박해부터 신미양요까지는 이제
각종 전투와 뭐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전국에다가 자신의 이 의지, 통상수교 거부에 대한 의지를 전국에다가 알리기 위해서 비석을 세웁니다. 바로 척화비라는 비석이에요. 화를 배척하겠다, 화의를 배척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전국에다가 세워져요. 이게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어떤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1873년에는요.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해요. 왜 그랬을까? 우리 지난 시간 거 기억을 하면은 고종이 어리니까 이때를 좀 기다려보자 라고 했던 것들 기억나실 거예요. 딱 10년이 지났네요. 고종이 20살이고 성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혼자 통치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겠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사실은 흥선대원군이 이때쯤 가면은 굉장히 입지가 좁아진다고. 왜? 경복궁 중건으로 인해서 백성들도 싫어하지. 양반들은 이미 싫어했지. 왜? 국내 정책에서 양반들 자꾸 억누르니까 싫어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에 대한 압박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흥선대원군이 73년에 하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겠죠.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끊고 그 뒤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